이 문제 좀 왜 여러분들이 더더욱이 예습을 좀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공부시키기 위해서 밑에 해설 같은 게 없어요. 저 해설을 뒤로 돌려놨다고 말이요. 공부시키기 위해서. 예습을 안 해오면 선생이 제가 하는 말에 해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몰라요. 바로 그 밑에 해설이 있으면 보면 아 지금 이 판례가 지금 밑에 해설이 있구나. 민프 선생님이 지금 이거 이야기했구나 알지만 예습 안 하면 뒤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지금 해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예습해오라는 거야. 근데 해설을 쭉 내가 집에 앉아서 봤더니 여러분들 만족시킬 만큼 뒤에 해설이 안 돼 있다고 말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습해오라고 말이요. 여러분 만족스러울 만큼 뒤에 해설이 자세히 안 돼 있다고 말이요. 물론 그게 이제 대한민국 중개사 복덕방 책들의 폐단 중에 하나지만 해설이 항상 문제는 해설이 좋아야 돼요. 해설이. 근데 우리 중개사 책들은 해설도 할 때가 선생이 상당히 힘들어요. 고생을 많이 하다고. 그래서 그런 거 해설이 우리 중개사 책들이 항상 부실하다고 말이요. 거기 5번은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모두 그런 것은 아까 그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효력요건 뭐까지 무효다 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요 전문 숫자도 외우라죠. 103조에다가 다음과 같은 일반 조항을 하나 두고 있고 선령한 풍속이나 사일세에 반하는 내용을 선령한 풍속 사일세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요리 기준을 하는데 요게 이제 법규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103조 같은 조항을 일반 조항 구체적으로 선령한 풍속이 뭐고 사일사가 뭐고 선령한 풍속에 반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요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 이제 법원이 사건을 심판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3조와 관련해서는 그놈의 이제 판례가 엄청 발달이 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저로 돌아와서 거기 5번부터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모두 고른 것은 다투면서 판례한다. 여기 103조에서 그동안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무엇과 관련된 건데 동기의 불법과 관련된 건데 요 불법은 선령한 풍속이나 사일세에 반하는 것을 줄여서 불법 따라 동기의 불법은 법률을 하게 된 동기가 선령한 풍속이나 사일세에 반하는 경우를 동기의 불법 그 대표적인 유형이 우리 실무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5번의 기억번이고 강제집행을 멘탈하는 특약 또 하나는 눈을 그대로 우측 7번으로 돌리세요. 거기 기억번에 들어있어. 세금을 탄료하게 한 특약이죠. 그 두 개가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 제일 많이 출제된 거예요. 동기 불법 관련해서. 거기 왼쪽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한다. 재산을 빼돌리게 한 수단으로 뭐 친구한테 돈 빌린 것처럼 하고 자기 건물 위에 가장으로 근저당 설정합니다. 이런 스토리인데 근저당을 설정해 둔 동기는 강제집행 면탈 선령한 풍속에 반하지만 우측에 양도석지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 그 이야기죠. 매매를 했다. 매매하게 된 동기는 세금 탈루 목적이니까 싸가지는 없지만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지만 요 두 가지 유형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반사일생으로 보지를 않는다. 물론 이제 판례는 이 동기 불법 관련해서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한해서는 103조를 적용 무효로 보지만 요 두 가지 유형과 관련해서는 이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사일생으로 보지를 않는다 그 이야기인데 다만 이제 유념할 것은 왼쪽에 5번 문제 기억번 같은 것은 그따위에서 거꾸로 유효란 소리는 아니에요. 거기 기억번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108조 이따 뒤에 나오지만 허위 표시에 해당이 되니까 무효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108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라 그래서 유효다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따라서 5번에는 기억 반사적 법률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역에게서 이를 임차하는 이게 노태우 대통령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200억 비자금 사건인데 비자금을 재벌로부터 삥땅 친 것은 분명히
반사회적 행위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조성된 비자금을 맡겨놓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차하는 거는 뭐냐? 맡겨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아서 쓰기 위해서 맡겨놓은 거니까, 임치 맡겨놓은 거니까 조성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내포되어 있지만 비자금 조성한 것은, 그러나 맡겨놓는 것은 뭐가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말이야. 특히 이게 중요한 것은 맡겨놓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안 된다. 746조가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노태우 대통령이 200억 빙땅 친 비자금을 맡겨놓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불법 원인 급여가 돼버려. 그럼 다시 회수 못해요. 그러면 국고에 반납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번은 회의 연수 그 비용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회사 다닌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 갑회사가 있고 여기가 근무하는 의뢰 근로자다. 그러면 여기 이제 회사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요 근로자를 해외 연수 교육을 보냈다. 근데 연수하고 돌아와서 다른 회사로 옮겨가 버리면 우리 회사만 망조들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다가 이런 걸 두고 있죠. 근로자가 귀국한 후 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뭐하겠다? 배상시키겠다. 이런 사규를 둬요. 이런 사규에 가면은 이 사람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기가 힘들죠. 5년 동안은. 옮겨가면 해외 파견에 소요된 경비 무료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그게 보면은 경제상의 자유를 이 사규가 가도하게 제한하는 거 아닌가. 만 이렇게 보게 되면 103조 위반으로 이 사규는 무효니까 요 근로자는 기고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더라도 경비를 배상해 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 말 듣겠나요? 근데 이렇게 뿌리면 누가 회사 돈 들여서 해외 연수교육 보내겠냐 말이야. 그래서 고심 끝에 기가 막힌 판결을 우리 대법원에서 내놨는데, 그게 요 5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요 문제예요. 요 5년이라는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근로 계약권으로 보면은 무효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 계약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경비 반환 채무 면제 기간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5년간 근무하면 해외 소유권을 파이던 경비를 뭐 해주는 기간이다? 면제시키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103조 위반 아니다. 요리 해석을 한다면 기가 막히게 지금 절충점을 대부분에 찾은 거죠. 뭔 말겠나요? 또 핵심 요지는 요 5년이라는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아니라 경비 반환 채무 면제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따라서 이제 기업, 디귿, 닐은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두 개, 미인반이 뭐 설명 안 해도 금방 알 거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금전을 지불하는 약자는 반사회적 행위니까 이런 금전 지급할 필요 없을 거죠. 특히 요즘에는 김영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 이런 못된 버리장물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법이 제정이 돼서 장기 시행되고 있잖아요.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한 5만 원 이상만 되면은 부정한 청탁으로 봐서 처벌받잖아요. 당연히 반사질성 행위인가. 문제는 니은보인데, 의무 강제에서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이 약정. 저번 주에 우리가 계약금에서 위약벌하고 손해배상 예정을 배웠죠. 그거 떠올리면 돼요. 먼저 이제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참우 불능이 있으면 교부한 계약금을 벌금으로 몰수한다. 이게 위약벌이야. 그 다음 플러스 참우불이나 손해배상 조건까지 또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만약에 참우 이행 안 하면 개박살이 난다. 요 이야기야. 따라서 위약벌이 약정은 시험을 떠나서 실무에서 써먹으라고 그랬죠. 위약벌이 약정은 상대방의 참우 이행을 뭐하기 위한 여기 위약벌이 약정은 따라서 얘가 참우이행하는 이중으로 박살나니까 위약벌은 어떨 때 하는 거요? 상대방의 참우이행을 뭐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약벌 약정을 맺는 거요. 상식이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위약벌이
부당하게 아주 과도하다 그 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손해배상 예정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손해배상 예정은 뭐예요? 채무 이행이 없으면은 교부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해간다 그 이야기죠. 손해배상금을 미리 뭐 해놨다? 정해놨다 그 이야기잖아. 이걸 별도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는 거이고. 그냥 이 손해배상 예정은 이 위약 계약금 약정을 맺을 때 둘 중에 어떤 건지 불분명한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손해배상 예정은 우리 시험에 나왔다시피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에서 적정하게 뭐 할 수 있느냐? 감액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 이게 부당하게 과다할 때는 요게 이제 우리 민법 398조 2항에 들어있는데 요거 자체는 여러분 시험법에 안 들어가지만 요거는 시험에 출제가 됐다고 말이야. 손해배상 예정이 뭐하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에서 적정하게 뭐 할 수 있다? 감액. 근데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부당하게 과다하더라도 그러죠.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위약벌의 약정의 손해배상의 성질과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부당하게 과다하더라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액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을 판단했을 때 위약벌이 엄청나게 과다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처럼 감액시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 묻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몇 조로 넘어가자. 감액 규정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그러지. 103조로 넘어가자. 그 이야기인 거예요. 103조로. 따라서 이제 거기 의무 강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위약벌은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뭐 하는 거예요?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 요거는 이제 감액 규정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처럼 무엇으로 돌리자? 103조. 그래서 103조 위반이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계약금도 다시 공부하세요. 정말로. 위약벌하고 손해배상 예정은 자유적으로 갖고 놀아야 돼요. 시험을 떠나서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중개업 안 해도 돼. 근데 앞으로 산업사에서는 모든 것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해요. 그럴 때 이런 거 써먹으라 그 말. 이런 거 하나 써먹는가 동시에 엄청나게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이익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떠나서도. 그러니까 위약벌하고 손해배상 예정은 갖고 놀 정도로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저번 주에 가르쳐 주었잖아. 그 다음 거기 반사적 법률이나 설명 중 틀린 것은 거기 이제 1번, 2번 앞에 다 나온 거이고 1번, 2번 그 위에 나온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고 3번을 보세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명에 적격하다면서 저당권 설정을 처리한 게 저당권 설정의 유효이다. 3번이 틀렸는데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제1의 행위도 매매고 제2의 행위도 매매죠. 그게 이중매매니까 둘이 이제 토지에서 매매했다. 등기전 하였다. 다시 이제 병이 돈 몇 번 던져니까 A하고 이중매매했다. A 배명에 적격하다면 반세 무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르쳐 제1의 행위가 굳이 매매할 필요 없고 시효취득 명의신탁 우리 시험에 나왔다시피 그런 경우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고 제2의 행위도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요 갑이 매매한 게 아니라 병하고 뭐 했다? 증여했다. 요 사례처럼 뭐 설정했다? 근저당 설정했다. 이래도 이중매매 법리가 유추 적용되고 그래서 3번이 틀렸잖아. 매도인을 배명에 적격하다면서 저당권 설정을 받았다. 그럼 매매 안 했더라도 제2 행위가 매매가 아니더라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니까요. 그런 거를 빨리 판단하세요. 2번, 3번쯤만 해놓고 한 1분씩 걸려보면 이거 문제 푸는 의미가 없어. 본 시험장에서는. 어차피 시간 부족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빨리 딱 본 순간에 이건 이중매매에서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를 묻고 있구나. 요거는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 묻고 있고 이걸 빨리 판단해야 돼. 이거를 순식간에.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고 4번은 하도 지겹도록 조건에서 나오는 지문이죠. 조건이 선량한 복수 기타 살지 위반한 경우를 불법 조건. 이거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되어서 불법 조건은 조건에서 지겹도록 한 10번 이상 나온 거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전에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이건 원래 유동적 무효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판례인데 유동적 무효에서 그 정지조건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를 확정된 경우는 허가 전의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된다. 요거는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다 5번 지문을 넣어놨는데 이거 잘못 들어간 거요. 요거는 유동적 무효거나 판례자는 반사회적 행위에 관계없고, 요거는 오히려 효력규정 위반한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규정이 됐는데, 부동산 투기가 조정돼 우려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는 시장군수자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죠. 왜냐? 요 규정 위반하고 허가 안 받고 매매하면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뭐로 돌아가니까? 무효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요 규정도 효력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103조하고 관계없어. 근데 지금 5번을 우정출연시켜 붙잖아, 이 친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문제를 짜집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 없이 지금 짜집게 푼 거야. 저 말 알아들어요? 그러나 5번 지문 유동적 무효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5번 지문 자체는 맞죠. 왜냐? 요게 지금 요 사건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 농지에 대해서 지금 매매한 사건인데, 농지에 대해서 그 농지를 전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농지 매매를 했어요. 전용해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왜냐? 매수인은 농사 지을 생각 없어요. 그래서 전용해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매매를 했는데, 물론 여기 토지거래 허가권 내에서 한 거예요. 매매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관할관청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단 유동적 무효인데,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절대 농지다 보니까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농지를 전용해 주는 걸 조건에서 매매했다 그 말은, 농지를 전용해 준다는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요? 농지를 전용한다 이 조건이 성취되면 매매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가 되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정지 조건이죠. 근데 이 정지 조건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이 됐잖아요. 허가받기 전에 농지 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확정됐으니까. 그러면 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 매매가 유효가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 단계에서 뭐로 돌아가 보냐? 확정 무효가 돼. 왜냐? 나중에 관할관청 허가 받아도 이건 어차피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확정 무효로 돌아간다. 그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판례인데, 요거는 103조에 들어갈 게 아닌데 우정 출연했다. 그러나 이미 지문에 들어갔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의 경우에 설령한 봉속 기타 사일세에 반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묶은 것은 기억번 판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기억번만 기억하면 안 되고 5번의 박스에 기억번하고 세트로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피보험자를 살해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 당연히 반사일성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또 안 남았네요. 이것도 반사일성에서 무효겠죠. 아까 그 5번에 그 미음번 지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니을번은 매매계약 체계로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게, 이거는 소유권 있는 게 청구가 가능한데, 이 판례 요지는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목적물을 매도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거란 걸 모르고서 매매했어요. 얘가 무슨 사기쳤다, 공갈 협박했다, 그래서 취득한 거다 이런 걸 모르고 했다고 말이야. 그럼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 알았다고 말. 그럼 얘한테 더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뭐하냐 요 얘기인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야. 요 판례 요지는 뭐 물어보는 판례요? 반사회성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그에 관한 판례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시는 요게 범죄로 취득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그대로 뭐이다? 유효.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반사회성 여부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그에 관한 판례고, 따라서 이제 4.1세 반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기억번, 그 다음에 니을번, 그 다음 8번의 경우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대가로 그만이었고 반사회적 행위고, 니 2번 조심해야 돼요. 물론 2번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이혼하지 않고는 약경도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속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혼 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절대 이혼하지 않고는 하지 않고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돼요. 이런 게 유효가 돼버리면, 옛날 농담삼아도 이야기했어요. 어떤 개구먼처럼 남편한테 야구방문으로 두드려 맞아서 갈비뼈가 2개 나가도 이혼 못할 거라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혼하지 않는 거는 좋은 거야. 그 생각만 머릿속에 남다 보니까 이런 걸 이유로 고른 사람 믿더라고 말이야. 3번이 그거야.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근본을 대출하는 약정했다. 또는 노름비추를 알면서 이를 변제하는 약정. 이런 거는 전부가 다 반사적으로서 무효예요. 답은 이제 5번인데 5번 판례도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온 바가 있고,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우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사안이죠.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바람핀 남편이 이제 손을 발휘되게 빌면서 아파트 당신 명의로 해줄게, 이런 이야기죠. 다만 이제 쪼잔한 짓을 또 한 거죠. 부부관계 유지된 동안에는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50대 40대 남편들의 자화상인데 그 바람 피지 말든가, 그러면 피고 떳떳하고 그냥 찢어주고 나가든가. 이건 뭔 짓거리냐고 말이게. 동네 창피하게. 이런 여하튼 간에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9번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반사일생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판례가 여러분 시험에 나온 아까 이거라 말이야. 이중매매 법리가 꼭 제1의 행위가 매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명의신탁은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1번 판례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산을 처분한 경우는,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옮겨놨는데, 처분한 행위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 배명이 적가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 틀려 있는데 반사일생도 무효가 되니까 요 명의신탁은 신탁행에 해당되는 명의 있다. 바깥 말이 이 명의 있다 약정이 유효인 경우일까요? 아니면 무효인 경우를 말할까? 이 판례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 판례도 명의 있다 약정이 유효인 경우 판례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행위에. 그에 관한 판례 사례라고 말이요.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예컨대 간문중이 탈법 목적 없이 을 종손 앞으로 명의 있다 했다. 이런 경우. 그럼 실명법에서도 이 명의 있다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이렇게. 신탁행위니까 내부적으로는 지네 둘셋은 신탁자 소유자지만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따라서 이 경우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얘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3자 병은 권리적으로부터 권리 승계받으니까 선악 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한다. 요걸 일단 딱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자의 내부적으로는 얘 소유니까 얘가 팔아먹는 것은 얘를 배신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이자의 배명에 뭐한 경우는 적극 가담한 경우는 요 매매가 103조 위반 반사일수는 무효, 이중매매 법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의 행위가 매매가 아니잖아요. 희호취득 또는 명의신탁, 이런 경우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 곱하려고. 답은 1번이 틀렸고, 2번 요걸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반사의 행위 무효는 전득자도 주장할 수 있고,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반사일선에서 무효인 경우는 절대적 무효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에 추인도 허용이 안 된다. 추인하려면은 무효인이 소멸돼야 돼요. 근데 반사일생에는 무효인이 소멸될 수가 없으니까 추인도 안 된다. 맞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 2번에 반사적인 무효는 전득자 주장할 수 있다. 일단은 이게 맞는 건데 구별을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자, 7번 보세요. 이게 다 우리 시험에 지금 몇 번씩 반복 출제됐기 때문에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분명히 이제 지문에 우리 시험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전득자,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서 우리 시험에도 본 시험 나왔어요. 맞는 걸로. 그걸 이제 압축시켜 놓은 건데, 이 갑이 을하고 도박계약을 체결했어요. 도박계약을. 도박판에서 돈 1억 원을 빌렸다. 그러고 내가 변제 못하면 내 아파트로 대신 변제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 도박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니까 요거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행을 했어요. 여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이제 절대 무효란 소리예요. 지금 절대 무효. 근데 아파트를 을에게 등기 전에 해줬어요. 그럼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몇 조가 좀 내고 다라고 했죠. 746조에서
급여자는 이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일단 반환 청구 못해요. 특히 이제 79년도에 바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은 급분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기속이 된다. 요리 봐요. 따라서 이전엔 급여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물론이고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주장해서 반환 청구도 안 돼요. 물권적 조건도 인정이 안 된다고 말이야. 소유권도 이하 너무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이 또 출제된 게 뭐냐? 요거라고 말이야. 요 경우에 이 을로부터 이 아파트를 양도받은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가 하세요. 요게 소유자이기 때문에 얘는 선악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럼 내가 묻는다고 말이야. 요 도박계약 절대 무효잖아. 그 무효를 가지고 전득자도 대항할 수 있다. 제3자도 대항할 수 있어요. 절대 무효니까. 선이 제3자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절대 무효니까. 근데 요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해 버리잖아. 이거 뭐예요? 안 맞잖아. 응? 요거 안 맞잖아. 지금 요 도박계약은 절대 무효예요. 반사정에서. 그럼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어야죠. 얘가 선이어도 얘는 소유권 취득 못 해야죠. 원래대로 하면.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죠? 요것도 시험에 나왔고. 요게 또 말도 지금 이게 안 맞잖아. 지금 얼른 봐도. 절대 무효니까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돼. 다 제3자는 선이어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반사성 무효인 경우는. 근데 요거는 이게 무효인데 제3자가 선이 무효, 악유도 소유권 취득이 풀잖아. 이거 안 맞잖아. 이걸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고 말이야. 여기 이제 반설성으로서 무효다 했을 때 이 절대 무효가 되는 것은 746조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러지 그걸 깨우치셔야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경우?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반환 청구가 746조가 적용이 안 되니까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해서 절대 무효로 본다 이야기예요. 뭐 알겠나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에 해당이 돼버려? 불법 원인급에 해당되니까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게 돼. 소유권도 상대가 넘어가고. 요럴 때는 제3자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데 요거는 이제 반사적으로 상대방의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결과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무효다.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로 대항할 수 있다. 요게 논리가 맞으려면 746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거. 그럼 이제 묻는다 말. 출제는 봐봤냐? 여러분 머리 위에 올라앉았어.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걸 또 사례로 지겹도록 시험에 낼 건데 요거하고 반대로 여러분이 출제원 같으면 안 그럴까요?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시험도 몇 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절대 무효다 요게. 그러니까 얘는 선이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못한다. 무효를 가지고 선이 사람도 대항할 수 있다. 요게 적용되려면 736가 적용이 안 돼야 돼. 이 경우가 반대로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시험에 쏟아져 나오지 않겠냐고 말이야. 안 그래요? 있어. 시험에 해년마다 나오는 거. 뭐일 것 같아요? 반환 청구 허용이 되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가 안 되는 경우 있다고 말이야. 746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년마다 시험에 나와. 그거 나오기만 하면 이게 꼭 들어가. 제1번으로. 이게 뭐인가 이게? 요 토지에서 둘이 매매했다. 등기전 아니었다. 얘가 병하고 이중 매매했다. 얘가 이자 요게 등기 넘어갔다. 배임행에 적극 가담했다. 요게 반설성 뭐이다? 무효다. 그럼 이 무효는 뭐라고 불려요? 판례가 절대 무효다. 따라 재임에서 등기 묻고 양도받은 제3자는 뭐도 보유가 안 된다. 선이어도 조금. 요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절대 무효라면 이중 매매. 요 경우는 746자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보니까 뭐 말해요? 요럴 때는 이제 절대 무효다. 그러니까 제2매수업때 양도받은 제3자는 뭐도 보호가 안 된다. 선에도 보호가 안 된다. 요게 시험에 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요게 구별하겠나요? 정리 잘하라고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정도 공부가 됐으면은 이런 걸 의문을 갖고 본인들이 머리통 깨주고 저한테 한 번쯤 옛날 수험생들은 물어보랐어요. 선생님 이제 공부가 되다 보니까 엄청 이 대목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헷갈려 본다고. 어떤 경우는 제3자가 선악불이면 소유권 취득하고 반설성 무효인 경우.
요거는 무효이지만 제3자 선악보면 소유권 취득하잖아. 어떤 경우는 제3자가 선유도 보호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이야. 이런 선정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준 선정 없어 대한민국에. 근데 장단컨대. 그러니까 정리 꼭 하세요. 얘 궁금 안 했어요 그동안에? 궁금 안 했다고 하면 무조건 외웠다는 거야 이게 막. 난 무지하게 이게 머리통 떼져버리도록 궁금했었는데 기출문제 몇 번만 풀어봤으면 뭐야 이게? 이거 정반대네. 절대무효라 그러는데 요거는 절대무효인데 왜 제3자 병전득자가 제3자가 소유권 취득가 악이어도? 이거 뭐야 그럼 이거 왜 안 맞는데? 이런 의문을 가졌어야 된다고 말이야. 안 그래? 하기자 의문 가지라고 막 강요를 해도 의문을 안 갖는 판국인데 지금 의문 가지라고 강요를 해도 지금 의문을 안 갖고 있으니 여기까지 해서 알아듣을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죠. 이제 그 다음 거기 지금 4번 5번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서 급부이행을 청구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3번을 4로 고치세요. 그 3이 2개 있잖아. 그거하고 이제 5번을 비교하는 건데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 4번 지문처럼. 근데 일단 5번처럼 뭐 해버리면 일단 이행해버리면 746조 적용돼요. 그래서 뭐 한다?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이게 79년도 밖엔 팔려고 불법원이 급여고. 그래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얘가 상대방의 소유자니까 제3자는 뭐 한다? 선악불문의 소유권 채다. 여기까지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하라 그 말이야. 그 다음 2번 지문에서 악구절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 무효니까 전득죄도 주장할 수 있다. 요거는 또 요걸 이중매매 가지고 또 정리를 딱 하고 740명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반환청구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해서 절대 무효란 말이 나오니까 비교 정리를 따박따박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해설에 이런 게 일목요연에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지문을 갖다 짜집게 해버렸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설하고 뭐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중에서 알아듣을 거야. 그 다음 10번의 경우는 갑이 자기 소유 역세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중매매 사례죠. 갑 매도인 을 제일매수인 병 제일매수인 배명에 적극적으로 권유 가담했다 했으니까 이중매매는 무효. 따라서 1. 갑과 병사 매매는 무효다. 2.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인체무 불능으로 손해배상 경우가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경우는 지금 이걸 구별을 잘해야 된다고 말이야. 지금 이중매매가 유인 경우 갑이 지금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를 했다. 등기 전액 전이다. 다시 병하고 이중매매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등기 나면 얘가 소유자가 돼. 그럼 이자는 제일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니까 채무 불이행. 그 중에서 이행 지체가 아니라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행 불능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일도록 해. 근데 이 사례는 지금 이 사례는 이게 지금 무효인 경우라고 말이야. 그런데도 얘가 채무 불능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하던데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머릿속에 외운 거는 이게 유효일 때 외우고 있다고 말이야. 여기는 지금 무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사례가. 그러면 뭐 때문에 갑은 채무불능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일매수인 지하두는가? 그걸 정확히 깨우치라고 말이야. 이것도 지금 우리 본 시험에 요 2번 지문이 한 번 나왔는데 이걸 다 틀고 나왔다 아마. 그래서 아마 이 지문을 지금 끄집어다 넣는 것 같은데 그 2번 지문을 제 말 알아들어요? 이 계약은 이제 무효잖아. 1번 지문은 무효라고 해놨잖아. 이게 유효일 때 이행 불능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렇게 소유권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무효잖아. 그러면 이행 불능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 판례하면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니까. 집중. 다시 집중. 다시 이야기해요. 아까 요 대목 반드시 집에 가서 정리하셔야 돼. 그 다음 이것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집중이. 지금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게 이거라니까.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죠.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얘는 얘한테 소유권의 채무를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채무 이행 못하니까 채무 불이행. 그 중에서도 이행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불능의 문제가. 이거 유효일 때 여러분이 외운 거는 이거라고 말이야. 근데 이 사례는 지금 이게 유효가 아니라 반설성 무효가 되는 경우야.
근데도 얘는 얘한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 진다고 지금 2번 지문에 나왔다. 이게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온 바가 있다고 말이야. 이 경우는 이행 불능의 문제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니까. 이게 무효가 되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판례 입장은. 얘는 얘한테 이전등기 조건 갖고, 그 다음에 얘는 얘한테 마소등기 조건 갖고, 얘가 행사하면 얘가 이 마소등기 조건 대이행사하면 되니까 컴백 이전등기 청구하면 소유권 취득하잖아. 이행 불능 문제는 안 생긴다고. 그럼 뭐 때문에 지금 채무불능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얘가 얘한테 그렇게 했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거야. 그러죠. 그걸 따지라는 거야. 요거는 이행 불능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제 날짜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무슨 이행 불능이 아니라 제 날짜 이행 이행 채무불능에서 이행 지체 문제가 생긴다 말이야.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다 그 말이야. 그거 깨우치라면 이게 우리 시험 나올 때 틀린 사람 부지기수로 나왔단 말이야. 제 말 알아듣겠나요? 그 다음 3번의 경우는 을은 갑을 대의하지 않고 병에 대해 직접 등기만 청구할 수 틀렸죠. 얘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무효인 경우는 얘를 보조가 되니까 보는 방법 이자 등기 맞소시켜서 컴백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소유자가 아닌데 직접 얘한테 맞서기 청구는 뭐 하잖아요. 따라서 3번이 틀렸다는 건 금방 할 거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을은 소유권의 조건 보존을 위해서 각각 병사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면 채권자 취소권에서 보존이 되는 피보존 권리는 뭐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금전채권이야죠. 금전채권. 근데 얘가 갖는 소유권 이등기 채권은 금전채권 아니잖아요. 따라서 피보존 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청구권은 특정 채권이죠. 금전채권 아니고 이런 거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거 묻는 것이고 5번 이거를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말이야. 요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는 요 무효가 무슨 무효라는 거요? 절대무효. 요 경우는 746자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보자는 게 우리 학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반환청구 가능한데 무효니까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태양 뭐 한다는 거죠. 제3자가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요 이중매매 물은 걸 얘한테 태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선에도 소유권 취득 뭐 한다는 거지.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말이야. 시험에서. 구별해서 정진공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11번의 경우는 갑은 자기 소유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병에게 다시 매도하자. 또 이중매매 사례죠. 갑매도는 을 제일매선 병 제일매선. 너무나 쉬운 사례들이야. 10번 11번 이런 거는 1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시험장에서 딱 30초에 푸세요. 이런 거는. 11번이고요. 이중매매는 사실만으로 갑병 간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나 원칙은 유효니까 이 병이 갑을 간의 계약 체결했다는 사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중매매는 무효가 아니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만 무효가 되니까 따라서 2번 지문은 당연히 틀렸고 3번이고 갑병 간의 계약이 유효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을에 대한 이행 경우는 요게 이제 이행불능이 된다 그 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행불능이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요 계약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그러면 이제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 문제가 생겨.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얘는 이제 뭐 하면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이행불능이니까 여러분 외우고 있는 그대로 하면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고 해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생 기초고 뭐 기억하라는데 신신당부한 있어요. 여기서 최고 없이 이행불능이니까 계약 해지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중고에서 원상회복 반환 청구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있다고 그랬잖아. 매매등기 1억인데 토지가 2억으로 뛰어 올랐다. 나 돌아불고 싶다 그 말이야. 이때는 해지하면 이게 또라이지. 뭐 하고 싶어요? 매매대금은 그대로 줄 테니까 토지 가격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손해배상해달라. 그런 걸 뭐라 한다? 전보배상 그러죠. 이행에 가려면 손해배상. 그게 여기서는 핵심. 그러면 전보배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가치를 산정하냐. 여기다 아주 중요하다고 얼마 전에 기출문제 풀 때 가르쳐줬어.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도 이 토지 값어치 시기 갖고 변동하니까 이행 우리 시험에 꼭 한두 문제 나온다고 가르쳐줬네. 이행 불능시를 기준으로 전보배상 잊어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 4번의 경우 갑병간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먼저 임금의 병의 소유권 취득한다. 5. 갑병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의리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전할 것 청구할 수 다 맞고. 11번은 너무나 얼처구니없는 쉬운 문제고. 12번은 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틀리면 안 되는 파트고 104조. 요거는 103조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
103조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3조를 보는 일반 사람들이 도대체 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일세에 반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궁금해 하니까 104조에다가 예를 들어놓은 거죠. 예를 들면 불공정한 법률 같은 것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 일종이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에도 반사일생에 해당이 된다. 항상 전제하고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03조에 의해서 반사일생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라고 신신당부하고 내용은 아주 쉽고 시가 토지 1억짜리 이자 공방한 상태 등을 얘가 악용을 해서 단돈 3천만 원 매매했다. 그러면 급부하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세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위하면 얘가 엄청난 폭리에 처한다. 따라서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 104조. 104조는 누구나 맞히라고 내주는 문제니까 1.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더라도 사후 외부적 환경은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계약 당사 일방에 큰 손실을 발생하는 구조는 불공정 계약이다. 답은 1번에 틀려있죠. 이 판례는 뭐 물어보고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는 언제 일기로 판단하라. 법률 모든 그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시요. 법률행위 기로 판단한다. 이 판례가 최근에 가장 유력한 판례니까 정리 꼭 해야 되고 틀려있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로 성립되어 있는 주관적으로 피해자는 공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세 가지 요건 다 갖출 필요 없고 한 가지만 갖춰도 되고 불공정한 법률 현재가 공개에 서 공박, 경솔 이중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에 따라서 피해자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거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누가 더 입증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여기서는 갑 쪽에서 추정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 폭력이든 악의가 없는 때는 그만 있고 무조건하고 피해자가 공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들어서 불공정한 법률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서 얘가 뭐 해야 돼요? 악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4번 맞고 대리와 관련해서도 워낙에 중요하니까 상식으로 판단하면 되고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에서 무효가 되려면 토지 소유자 얘가 대리인 매매를 한다. 이게 104조에서 무효가 되려면 공박 여부는 본인의 표준을 판단해야죠. 본인이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없이 공공한 상태가 있으니까 나 그바다 빨리 팔아다 대리권 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어떻게 경솔하게 무경험 세상 물정 모르고 계약 체결하면 104조에서 무효. 따라서 공박 여부는 상식이죠. 본인 경솔 무경험은 계약 체결한 누구? 대리인. 그 다음에 13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공박의 개념 종래 물어봤던 것이 1번의 공박의 개념 경제적인 것을 안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물어보는 것은 3번 무경험을 많이 물어보고 3번 맞는 거 해보세요. 무경험. 요즘에는 우리 시험에도 이미 나왔지만 요즘에는 공박보다는 그 무경험의 개념을 많이 물어봐요.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무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활경 불충분 3번에 틀려있잖아. 어떤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을 말하면은 웬만한 계약은 다 불공정해서 무효가 되어버려. 얘가 토지 매매했다. 토지 매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해봤다. 토지 매매 처음 해본 사람 많으니까. 그럼 토지 매매라는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을 말하면 이것도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처음 해봤으니까. 따라서 특정 영역에 있어서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경 불충분. 그 다음에 4. 불공정한 법령 무효인 경우도 절대 무효에 따라 제3자는 선의여도 보호받을 수 없다. 5.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불공정한 법률과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 원인이 소멸될 수가 없으니까 추인은 안 돼요. 추인에 의해서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이 유효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최근 2010년도부터 무효행위 무엇은 허용되는 거죠? 138조 전원. 이것 때문에 이제 5번 질문이 요즘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고 노래를 불러줬고 이게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거 판례죠. 매매대금을 적정 금액으로 감액을 시켜서 유효로 보자. 그 판례니까 다시 한번 정리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14번에 반사질서 또는 불공정한 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툼 판례한다. 1번도 지겹도록 묻는 판례인데 부처관계 종료를 해줬고 난 증여계약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인데 이것도
지겹도록 가르쳐 줬어요. 뭐 때문에 뭐예요? 불법 조건이잖아요. 이게 불법 조건 나왔을 때 우리 시험에 사료로 나오는 판례가 1번이고 예의자 그만 들어주고 지겹도록 들어줬잖아. 농담 삼아서 들어주고 불법 조건 1번. 그 다음 읽으세요 여러분이. 아까 앞에 나온 판례예요.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여기 급부와 반대급자 현저한 불균인가 여부는 당사자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얘 입장에서 항상 자기 거는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럼 현저한 불균이 있게 되죠. 주관적 거래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거래 가치. 4. 계약이 불공정 법률에 해당해서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나 불제사업은 유효하다. 이것도 2010년도 무효행위 전환과 관련해서 같이 나온 판례죠. 4번이 틀렸잖아요. 불공정한 법률 무효인 경우에 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 못 받도록 미리 특약을 맺는다. 이런 것도 뭐이다? 다 무효다. 그 이야기 아니올게. 5번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서 반사회적인 성질 띠게 된 법률 무효다. 이게 흔히 말하는 불법 조건이에요. 범죄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거.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뭐가 결부된 거예요 지금? 금전적인 대가하고. 그럼 이런 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게. 그 다음 15번부터 이제 법률행 해석인데 15번은 이제 법률행 해석 표준이 요즘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법률행 해석할 때는 뭘 참조하기 위해서 해석을 합니까? 첫째, 가급적이면은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석을 하라. 그래서 첫 번째 표준이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어떠한 계약 등을 체결하면은 주로 뭘 참조해서 계약을 많이 체결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면서 그 분야의 거래 관행은 내가 오랫동안 종사했으니까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뭘 참조해서 주로 계약을 체결해요? 그 분야의 거래 관행. 그래서 법률행위 의미나 내용이 불문할 때는 거래 관행을 참조해서 계약 체결하니까 그 거래 관행 참조해서 해석하면 되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똥된자 구울면도 여러분 외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관습이라고. 이렇게 외우면 시험 떨어지고. 거래 관행.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임의 규정. 마지막으로는 신의 성실 원칙이나 사회 통념, 조리에 따라 해석하면 되고. 이런 게 이제 옛날 구닥다리 시험죠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요게 나온 게 아니라 주로 법률행위 어디에서 나오고 해석 방법 쪽에서 주로 실제가 되고. 거기 이제 15번은 법령 중에 선량한 봉사,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잊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이런 거는. 법령 중에 선량한 봉속했다 사일사에 관계없는 규정. 이게 뭐인가요? 관계없는 규정 한마디로 압축시켜 보세요. 임의 규정을 말하겠죠. 강행 규정은 선량한 봉속 사일사 관계 있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 선량한 봉속 사일사 관계 없는 걸 임의 규정 그러잖아.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고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거이고. 임의 규정을 말하잖아. 그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가 명하지 않다는 그 관습에 의한다. 요게 곧 거래 관행이 법률행위 해석에 표현된다. 그 조항이에요. 그 106조가. 먼저 사실인 관습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거래 관행. 그 관습 앞에 사실은 수직과 붙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사실은 관습이라고 똥대냐 굴면서 외우고 목사 임신 그러고 외우는 것이 요건데, 목사 임신 그러고 외우고 다니면서 만세 부르고 다니고 목사 임신 그러고 앞머리 따서 아이고 참 또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치는 민법 선생님도 있고 나 돌아불고 싶 참아라. 앞에 있으면 싸대기를 한 몇 번 붙여고 참아 차버리고 싶은데 대한민국 중개사 민법 선생님 수준이 아무리 떨어져도 콧다부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얘기 또 사자로 외우면 안 되고 사실은 수식구에 불과한 거 이게. 관습법하고 관습법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식구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관습법은 관행은 법이 아니라 하나가 뭐에 불과하다? 사실. 법이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식구가 붙는 거 이게. 관습 또는 관행이 누차 반복이 돼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당의 관습 또는 관행을 법이라고 확신하면 법이라고 확신하면 관습법이 되잖아. 그래서 관습법은 사회금 이제 법 일종이고, 관습은 뭐가 아니다? 법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 법이 아닌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이게.
똥장 굶고 사실 외우지 말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래 관행을 말하는 거예요. 거래 관행을 참 해석하라 그 이야기야. 근데 이게 목사 임시 이들하고 왔으면 이게 되겠냐고 말이야. 이게 나 서울에 있을 때부터 수강생이 나한테 했다. 나한테 혼나고 쫓겨났는데, 그래서 목사 임시라면 편하고 그랬다. 그 새끼 어떤 새끼가 그렇게 가르치더냐고. 그 지방에서 보니까 지방은 더 심해. 목사 임시 덩치를 고쳐먹고 몇 명 먹고 다니면서. 거래 관행이요. 법이 간섭은 법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은 간섭. 그래서 이제 관습법하고는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관습법은 법의 일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지금 이런 걸 항상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임의규정이 해석에 표현된다. 원래 임의규정은 선량한 풍사 사실상 관계 없는 규정이니까 우리가 그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은 626조 임의규정, 비용상환 조건에 관한 거.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원상복구 약정 등을 맺음으로써 비용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 약정을 맺었다. 요거 유효잖아. 비용상환 조건 뭐 하잖아요. 그럼 626조 비용상환 청구했을 때 임차는 이 규정이 필요도 없잖아요. 안 지켜도 되니까. 그럼 뭐 하려고 이런 임의규정을 법전에 넣어놨냐? 그거 깨우치는 소리죠. 그죠? 임의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뭔가 필요하니까 법전에 넣어놨을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 이유를 내가 기초 입문과정부터 2번에 걸쳐 집중 가르쳐줬는데, 최근에는 그런 건 다 안다고 보고 안 가르쳐주고 건너뛰고. 이유가 뭐인가요? 임의규정이 왜 필요하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벌써 626조 안 지켜도 되잖아. 비용상환 청구도 해놨지만 비용상환 청구하지 않기로 특약 맺으면 유효니까 이 규정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도 뭐 하려고 법전에 넣어놨냐? 임의규정을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지킬 필요는 없지만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때 임의규정을 참조하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 해석을 하시라고 넣어놓은 거죠. 당사자가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냐 여부에 관해서 전혀 의사표를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 나중에 임차인과 임대 사이에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냐 분쟁이 생겼다. 이럴 때 이제 이 임의규정이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비용상환 청구에 관해서 당사자 의사는 불분명하나 우리 민법 626조에 하면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 이 규정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요리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임의규정 참조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을 이해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그럼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1. 사실인 간섭은 강행규정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사실인 간섭은 임의밖에 우선은 해석이 표현된다. 거의 15번의 그 106조가 그 이야기였고, 임의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요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써있잖아. 당사자 기도하는 목적 순서가 1번 참작 사유, 그 다음 2번이 거래 관행. 거래 관행을 참조해서 보통 계약처라니까 상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의규정 참조하고, 그 다음에 사실인 간섭은 간섭법과 다르게 법적 확신에 있어 지지될 필요는 없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법이라고 확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섭 관행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덕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으로 사실인 간섭을 배제할 수 없다. 4번은 당연히 틀려있고, 거기에 법 조문을 읽어보세요. 106조를. 임의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의사가 뭐한 때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간섭이 한다.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때 이제 거래 관행이 해석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거래 관행 해석이 표현이 될 수가 없죠. 따라 당사자 특약으로 거래 관행을 해석의 표준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한 거고, 사실인 간섭은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해석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 16번의 경우 틀린 것은 여기 해석 방법을 갖고 놀라는 거예요. 요즘 시험 해석 방법이 주로 나오니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세 가지가 있다. 순서도 일단 1단계로 자연적 해석을 하고, 이게 불가능하면 2단계로 뭐하고 규범적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계약의 내용에 흠결 빠진 부분이 있을 때 마지막 마무리 빠진 부분을 보충해 넣어라. 여기가 보충적 해석. 여기 자연적 해석은 소유자의 시각에서 소유자의 내심적 효과사 진위가 뭐냐 요걸 밝혀서 해석하는 건데, 하도 요즘 해석반이 나오니까 기본 예문다가 될 일 아니니까 갑이 을하고 자기 TV를 65만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표시도 얼마를 하죠? 65를 하죠.
그럼 의사표시가 일치하니까 의사표시가 명확. 청약은 65만에 판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어떤 경우였다. 내심으로는 65에 8도 의사를 가졌는데 계약서에는 얼마로 표시해본다? 56으로 이렇게. 한 개 의사표 내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서 표기는 이걸 보고 얘가 이제 56으로 사겠다고 승낙을 했다. 계약 성립됐다. 계약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매매대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계약의 내용에서 목적물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데 요거는 이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서 65만 원이 돼야 되는가. 매매대금이 표시된 대로 56이 돼야 되는가. 요걸 해석을 통해서 확정하라. 제1단계 첫째, 이런 거를 자유로 갖고 놀아야 되는 거. 지극히 드물지만 상대방의 표의자의 요 단계별로 따지는 훈련하고 그랬죠.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서를 뭐하는 경우, 알고 있는 경우, 얘가 이자가 65에 판다는 거 알고 있다. 얘가 그럼 매매대금 얼마로 된다? 65.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이다? 자연적에서. 이런 경우는 차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특히 요즘은 차고 관계를 집중 출제하니까 차고 문제가 발생이 안 되죠. 이게 얼른 보면 표시상은 차고처럼 보이지만 차고에 앞서서 항상 무엇을 해봐야 된다? 해석. 따라서 유명한 법격은 있죠. 법률형 해석은 뭐에 앞선다? 차고야. 이게 얼른 보면 차고처럼 보이지만 문제 지문 보고 묻는 물음 보고 잘 풀라고 말이야. 상대방의 표의자와 내심 효과를 알고 있으면 차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이거는 매매대금 65로 확정이 되고 이런 게 자연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진위대로 효과가 생기니까 차고 문제가 안 생기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상당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단계로 나온 것이 상대방의 표의자 내심 효과서를 모르고 있는 경우. 얘가 요거는 이자 내심이 들어있으니까 알기가 어렵죠. 따라서 모르고 있는 경우는 매매대금 얼마로 확정이 된다? 표시된 대로 56.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이처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된 대로 법률형의 성립 인정하는 해석 방법 56으로 성립. 이게 규범적 해석. 그럼 이제 규범적 해석의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경우에 얘는 65에 팔려고 했는데 매매대금이 지금 얼마로 됐어요? 56으로. 그럼 56을 팔게 되면 경제적 불이익을 보니까 이 경제적 불이익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 56으로 팔기 싫으면 뭐 하시라? 차고를 이유로 뭐 하시라? 취소하라. 그래 이제 109조 차고 문제가 이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요거는 표의자 시각에서, 요거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요 상대방 눈에 보는 게 요것만 보이니까. 이 자연적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데 계약의 내용에 흠결 빠진 부분이 생겼을 때 흠결점을 보충해 넣는 것이 보충해서. 교통사고 그 합의와 관련된 것에 예를 옛날에 많이 들어줬고, 교통사고 합의금 주면서 한국일체 민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줬잖아요. 지금은 그런 예 다 들어줄 시간 없으니까. 따라서 이를 맞고 이 자연적 해석이 이제 그중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법률행위 자체가 당사자가 의혹안 받으러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당사자의 진위를 밝혀서 실제 의혹안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바람직하니까.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어떤 경우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는가? 2번은 별로 시험에 안 나오죠. 당연한 거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에는 상대방 없으니까 규범적 해석 뭐 하잖아. 그러니까 표의자와 실제 해석을 탐구해야 되는데 이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상대방만 단독에 받아 뭐가 시험에 집중 나오고 지겹도록 시험에 나와. 작년에도 또 나왔고. 그리고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내면 전기병자고. 아, 한자를 못 읽나요? 5표시 무해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깔려서 못 읽겠죠 설마니.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여기에 저 판례 사례가 집중 나오고 당사자 뭐가 일치하면 진의가 일치하면 오표시 표시가 설사 잘못되더라도 무해 계약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 요게 적용되는 경우가 자연적으로 적용되는 이게 시험에 쏟아 나오는 거고 요게 들어가죠 사실은. 그 다음에 3.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에 따라 성립 인정의 해석이다. 4. 보충 해석. 5. 틀려있죠. 보충 해석은 단독이 아니라 계약의 경우에 커다란 기능을 발휘하니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통해서 계약이 일단 성립이 됐는데 계약의 내용에 흠결,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 빠진 부분을 해석해서 보충해 넣자. 그 이야기고. 그 다음 17번은
법률형 해석이 요 1번 지문에 옛날에 10년도 넘은 시절에 이제 간혹가다 한 번씩 지문이 등장했는데 법률형 해석 문제가 법률 문제냐 사실 문제냐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으로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 그래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3심 대법원으로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 그래 그렇게. 근데 대법원은 서울에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심 판결에 불만에 따라서 대법원은 다 상고를 못해요. 그 상고 이유가 제한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법률 문제 하자가 있을 때만 대법원에 상고하라. 그래서 대법원을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법률형 해석이 법률 문제냐 사실 문제 이게 중요한 게요. 법률형 해석이 법률 문제에 해당이 되면 2심 법관이 법률형 해석을 잘못해서 판결 선고했다. 그러면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법률형 해석이 법률 문제에 해당이 안 되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 상고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데 우리 통설은 법률형 해석은 법률 문제로 보니까 2심 법관이 법률형 해석을 잘못해서 판결 선고하면 대법원에 뭐 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요즘에는 뭐 거의 출제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에 요즘엔 이제 이런 것들 잘 깨우치라고 말해요. 의사합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합의 요소가 되는 것은 토의제 같은 내심적 효과에서다. 이번이 틀려있죠.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에 65, 56 이런 경우에 내심적 효과서는 토의자 실제 의사를 말하죠. 내심적 효과서는 표시상 효과서는 이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 56을 표시한 걸 보니까 얘는 실제로도 56만에 팔겠다 의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추단할 수 있잖아. 내심적 효과사, 토의자 실제 의사, 표시상 효과사,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사. 그럼 이렇게 내심적 효과사하고 표시상 효과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사합의적 구성 요소가 되는 건 둘 중에 어떤 거다? 상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 실제 의사는 지 혼자하고 하느님밖에 알 수가 없잖아. 우리들 평범한 사람 눈으로 보이는 건 이것만 보이잖아. 그래 눈에 보이는 이걸 놓고 역으로 추론해 가지 않을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 표시상 효과사가 의사피 요소가 되는 거니까 2번 이런 거는 공짜 문제니까 이런 것 좀 틀리지 마라 신신당부한 거야. 애운 사람 이런 것도 틀려요. 따라서 법률형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2번이 틀렸고 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법률형 해석해야죠. 이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표시행위죠. 그 다음 3 아까 앞에 나온 것이고 4 규범적 해석, 5번 자연적 해석 개념이죠. 개념부터 물어본 거야. 따라서 3, 4, 5번 아까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18번의 경우에 법률형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형 해석은 문구에 구입받지 않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법률형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표시행위를 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표시행위 거기까지 맞는데 표시행위에 부여한 내심적 해석에 따라야 된다. 그냥 한글로 그냥 뜻풀이도 1번은 틀렸잖아요. 표시행위에 부여한 주관적 의미 이런 거는 하느님하고 지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표시행위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형 해석이에요. 해석의 대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2번 요게 이제 19번 사례로 나온 것이고 이게 이제 시험에 쏟아나옵니다. 그 이야기고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매매를 합의했으나 지번을 착각해서 계약서에 Y토지를 표시한 경우 Y가 아니라 X토지 매매가 성립하니까 2번도 틀려있고 요게 이제 사례 문제 출제된 것이 몇 번 문제고 19번 우리 시험에도 그 19번 사례가 지겹도록 출제됐고 위에 올라가서 다시 3번 문제 매매 계약서상의 3번 지문 계약상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매도는 해석에 따른다. 두 사람이 매매할 때 아무래도 이제 법을 잘 모르니까 계약의 내용 혹시라도 빠진 것이나 불분명한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누구 해석에 따른다 매도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특약을 딱 넣어놨어요. 내용 파겠나요? 그런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 법률적인 내용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 보니까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소송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 계약서에 법률적인 의미가 불만했던 매도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직 매도 해석에 따라서 법원도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법률적 해석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할까요?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률적 해석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서에 아무리 매도 해석에 따른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관을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법원 또는 법관의 법률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3번은 맞죠. 요제는 법률형의 해석의 주체는 어디다? 궁극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한 경우도 사실인간성 우선해서 법률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 아까 그 15번 문제 나왔다시피 거래 관행이 해석의 표현되면 당사자 의사가 뭐한 경우 불분명한 거, 명확하지 아니한 때 해석의 표현된다. 15번에 그 문을 써졌잖아요. 틀려 있잖아. 그 다음에 5번은 간섭법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 당사 의사를 보충한다. 간섭법이 아니라 관습이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습법이 아니라 관습이. 틀렸고, 문제는 19번이 시험에 쏟아 나오는데 이런 사례도 한 10번 이상 나왔을 거라. 유사한 사례 또는 말로 이렇게 지금 각과 을이 엑스토지를 매입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해서 뭐 물어본 지 금방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런 거는 30초도 걸리지 말고 푸세요. 지겹도록 묻는 거니까. 원래 두 사람이 엑스토지를 매매하기로 실제 합의를 했는데 지번 등 여기다 꼭 착오를 한 말 든다고 그랬죠.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에 목적물로 Y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 그 얘기고, Y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뭐까지 했다? 등기점. 그러면 요 두 사람 사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약의 내용은, 물론 매매 대금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적물이 요거냐 요게 가장 중요한데, 요 경우는 당사자가 매매로 합의한 토지 X토지, 계약서에 잘못 표시한 Y 토지, 둘 중에 어떤 것이 목적물로 확정이 돼야 되는가? 해석을 통해서 확정지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표시 무해 원칙을 정식해왔고, 당사자 진위가 일치가 되면 이 두 사람은 X토지를 매매하기로 진위가 일치가 돼 있죠. 그러면 계약서 설사 표시가 이렇게 잘못되더라도 무해, 계약의 성립은 아무 영향이 없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진위대로 목적물은 뭐로 확정이 된다? X토지로 확정이 된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표시 무효원칙에 적용되는 경우에 반사적으로 무슨 해석이 적용이 되더라? 자연적 해석 방법이야. 이 경우는 이제 당사자 실제 의사에 따라서 X토지가 목적물 확정이 돼서 이게 자연적 해석이죠. 이렇게. 그래서 표시 무효원칙에 적용되는 경우 대표적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다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례 문제 풀 때 이 경우는 지금 목적물이 이제 X토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Y토지에 대해서 매수인에 이전된 등기는 원인 무효예요. 무효니까 얘는 다시 X토지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X토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고, 그러나 이제 혹시라도 얘가 이제 Y토지원 등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꼭 이걸 묻게 되어 있고, 제3자 병이 양도했을 때 얘가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가? 이거 묻는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이 인정되는가 여부를 알고 있는 거라서, 부동산은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고르자 명의 등기 맺고 양도받은 자가 소유권 취득 뭐하니까 얘는 선여도 소유권 취득 뭐하고, 그 다음에 꼭 함정으로 묻는 거예요. 착오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갑은 착오류로 취소할 수 있는가? 여기는 착오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자연적 해석과 본인들은 원하는 바대로 X토지가 목적으로 확정됐으니까 요걸 취소할 일이 없잖아요. 착오를 이유로. 이게 이제 핵심이고, 따라서 1. 갑을 가는 Y토지 매매가 전혀 틀려있고, 2.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가 목적으로 확정됐으니까 2번은 맞고, 3. 취소할 수 있다 엉터리 같은 질문이고, 4. 갑은 을에 대해서 Y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을은 Y토지나 등기 전 봐도 여기는 원인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 당연히 하고, Y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5번 지금 만일 병이 선으로 을로부터 Y토지에서 이전 등기 경려받다면 병은 Y토지한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은 공신원칙 인정 안 되니까 얘는 선여도 Y토지한 소유권 취득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마무리 삼아서 이제 또 같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병은 Y토지한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랬을까 얘는 얘한테 을에게 뭔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소유권 취득 못했잖아. Y토지에서 지금 매매했잖아. 그러고 병에 그 소유권 취득 못했잖아. 여기서 끝내면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럼 얘는 얘한테 무슨 책임 묻고? 저번 주 가르쳐, 저번 주. 그러죠. 그거 항상 그 담보 책임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한 거 담보책 500제 이럴 때 꼭 관련지에서 물어본다니까. 이게 매매했지만 얘는 나무값 팔았잖아요. 근데 권리점 뭐였잖아. 그러니까 몇 주로 넘어간다? 570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한 담보 책임을 얘는 얘한테 묻게 되고, 저번 주 가르쳐 준 거. 저번 절제도 이걸 항상 관련이 따로 놀면 안 된다니까. 요즘에 종합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처럼 쪼가리가 돼버리면 요즘에 점수 못 따요.
그러니까 510조는 꼭 이럴 때 묻는 거 이렇게 사례가 나올 때 저번 주에도 그렇게 일주일 전에 이렇게 일주일 전에 저번 주에 무슨 말 알아들어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법률 해석하는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1번 판례도 이미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온 판례인데 1번 판례 그게 뭐인가요?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 상관없이 명인이 적법하게 취득된다. 맞는 판례인데 A 소유 건물을 A가 돈을 못 갚으니까 갑채권자가 경매 청구해서 의리자 낙찰을 받는다. 이런 스토리인데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 이제 이 명의인 동시에 매수인 얘가 이제 낙찰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B란 놈이 자금을 출연해서 자금 출연자는 B예요. 얘가 자금을 대주고 을 명의로 낙찰받다 그 이야기야. 그 1번 판례가. 여기가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온 판례라고 여러분들 가르쳐 줬어요. 여기가 그럼 매수인이 되는 자는 누구예요? 자금 출연자 아니면 명의인. 명의인이 매수인 되죠.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자금 출연자?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이건 문제 다 못 풀어. 물론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그대로 따놨는데 여기 이제 실명법에 들어가서 사례 문제로도 작년에도 또 나왔다고 말이야. 작년에도 사례 문제가 이 사례가 그전에 나왔지만 여기 왜 실명법 문제 사례가 나왔을까요? 자 여기서는 명의인이 소유자가 돼. 자금 출연자는 B요. 무슨 생각 떠올라요? 여기에 이제 얘가 신탁자고 이 매수인이 수탁자라고 말. 그래서 이거를 우리 판례는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계약 명의인 따라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실명법에 적용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실명법 사례 문제 계약 민탁 사례로 요게 출제된 거라면 작년 시험까지 그걸 깨우치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 판례 외워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자금 출연자가 여기서는 뭐이고 신탁자고 요 매수인 낙찰자가 뭐이고 수탁자고 그러니까 뭐에 해당한다? 계약 명의인탁. 그래서 무슨 법에 적용된다? 실명법이. 그 작년 시험 이게 사례 문제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에 실제 더 받을 금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총결 완이라고 기재한 거 채권자가 채무로부터 1,000만 원 받았겠는데 800만 원 받은 상태다 다 받았음 하고 영수증을 발급했다 그 이야기야.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이야기죠. 그러면 나중에 채무자는 뭐라 그래요? 네가 총결한 다 받았다고 영수증 띄워주고 나는 나머지 200 못 주겠다. 채권자는 야 이 새끼야 그냥 가라로 띄워준 거이고 200 더 내려야 된다. 쌈박질을 붙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이야기야. 이거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의 시각에서 요거는 나머지 빚을 다 뭐 해준 것을 해석해버려. 탕감해 준 걸로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해석을 한다? 규범적 해석. 탕감해 준 걸로 해석한다. 그 이야기야. 3번 판례는 5번 판례와 더불어서 우리 시험에 7, 8번 나온 판례죠. 3번이 계속 나오다가 지겨우니까 몇 번으로 나오고 5번으로. 지겹도록 가르쳐준 판례고. 3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처럼 경우 행위자 갑 명의인 A. 그러면 당사자 확정에 관한 해석 문제인데 요거 행위자 A 명의로 지 이름으로 매매해버리면 시험 낼 일 없고 A 명의로 계약처를 따른 경우 행위자 명의인 두 놈 중에 누가 당사자로 확정이 될 것인가 해석을 통해서 확정지어라. 제1단계 자연적 해석해야죠. 따라서 행위자하고 상대방 두 사람 일치한 의사가 있으면 일치한 의사 당사자 확정 자연적 해석. 두 번째 규범적 해석 일치한 의사가 없으면 상대방의 시각에서 따라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 이게 규범적 해석. 근데 3번 지문은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물어봤죠. 이게 이제 규범적 해석이죠. 근데 이걸 깨우치면 안 되고 그 전 단계 두 사람 행위자고 상대방은 뭐가 있으면 일치하는 의사가 있으면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당사자 확정 자연적 해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지문 이걸 빼놓은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게 요건데 시험은 요게 더 많이 나오고 그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취지 판례가 5번 판례죠. 5번 맞는 거 확인해 보세요.
계약의 상대방의 대리를 통해서 본인과 계약자인데 의사가 일치했다면 이게 자연적에서 누가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본인과 상대방의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속지 말라고도 옛날에 신신당부했어요. 대리권을 전부와 무관하게 본인과 상대방의 당사자가 되는데 5번은 틀렸잖아요.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본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가 될 건데 무권대리의 경우도 누가 당사자가 돼요? 본인과 상대방의 당사자예요. 무권대리도 본인 이름으로 하잖아요. 지 이름으로 하면 무권대리 아니고.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경우 여기에 속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한 게 5번 판례예요. 4번은 이제 요즘에는 뭐 거의 안 나올 건데 옛날에 이제 권리금을 영업연금을 임대차에서 반환해 줄 거니까 말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권리금을 반환해 주기 약정한 경우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다. 이랬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에 임대인 갑은 임차 늘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이제 기재해주고 됐는데 요때 이제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니까 임차인지 임대인에게 직접 네가 모든 권리금 인정한다고 써놨으니까 네가 직접 반환해달라. 그래서 소송이 붙고 많이 그랬다 옛날에는. 근데 모든 권리금 인정함 요 문구는 해석상 임대인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죠. 거래관행상 권리금은 누구로부터 회수하는 거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판례가 옛날에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요즘에는 나오기는 어렵죠. 지금은 상감대차 보호법에서 아예 권리금에 관해서 명시적 규정해놨잖아. 임대인이 임차인이 제3자로부터 권리금 회수한 것을 뭐해서는 안 된다고, 방해서는 안 된다고, 방행을 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배상해 줘야 된다고 몰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요즘 나오기는 좀 어렵고 옛날에 이제 그 규정이 없을 때 이제 나왔던 판례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1번하고 3번, 5번 요 세 개 판례는 요즘에도 지겹도록 출제돼요. 1번, 3번, 5번 요 세 개 판례는 자유자재로 사례로 나오니까 갖고 놀아야 되고. 좀만 쉬었다 가죠.